뺨을 가르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입안에 짭조름한 피 맛이 번졌죠. 올려다본 그 손, 45년 동안 제 손으로 키워온 제 사랑하는 아들 정우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그 뒤에 선 며느리 세영의 눈가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물 한 방울이 정확히 흘러내렸죠.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그 눈물에 제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결정했어요. 따로 사셔야겠어요. 무릎 꿇은 저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가진 전부를 담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죠.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 그리고 남편의 반지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뒤돌아본 창가에 이제 웃음 대신 낯선 그림자만 어른거렸죠. 모든 비극은 이 집의 아침을 깨우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사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오래된 레이스 커튼이 나풀거렸죠. 정자는 25년째 같은 방식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품과 구수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된장을 풀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정우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 된장국을 떠주며 등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중학생이네. 든든한 아침 먹고 힘내라. 그때만 해도 정우는 그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된장국 냄새가 언젠가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편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래된 주파수에서 잡음과 함께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IMF 직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정우를 위해 눈물을 삼켰죠.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노래 가사가 정자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더 울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정자에게는 울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밀어내고 세영의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부엌을 점령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달린 손가방과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마루를 울렸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세영은 코를 찡긋하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온 집안의 냄새 배게 이게 뭐예요? 제 옷에 냄새 밴단 말이에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건데. 세영은 냉장고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정자의 마음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25년 동안 자부심으로 끓여온 된장국이 그 순간 천하고 부끄러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시간, 정자는 된장국 대신 정우가 좋아한다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세영은 국그릇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독이라도 맛보는 사람처럼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술만 살짝 적셨습니다. 이내 미간을 구기며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정우도 국을 맛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정자는 자신의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의 혀는 아내의 것이 되어버렸죠. 정자가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여는 순간 세영이 식탁 밑으로 정우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세영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밥상 위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기 시작한 순간이.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정우의 와이셔츠를 다리다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30만 원짜리 영수증.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미역국이 짜다더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주머니나 뒤지고.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영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정자의 손에서 영수증을 채가듯 빼앗아 들고는 정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냥에 성공한 맹수 같은 승리의 기색이 어려 있었죠. 그 후로 세영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손자 준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사사건건 막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몰래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약과가 들려 있었죠. 준호는 문을 살짝 열고 주위를 살핀 뒤 빠르게 정자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약과다. 할머니의 손에서 약과를 받아드는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복도에서 세영과 마주쳤고 그녀의 싸늘한 눈빛이 정자의 손에 들린 빈 그릇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퇴근하자마자 세영은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다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흐느꼈죠. 정우는 정자를 향해 싸늘한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귀찮은 짐을 보는 듯한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세영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정자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과 가족에게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영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정자의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창문을 가득 메운 날이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한기가 유독 서늘했죠. 분명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속은 점점 더 깊은 겨울로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 후면 정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정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와 나물을 샀고 가장 좋은 미역을 골랐죠. 시장 아주머니가 정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자 씨, 안색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정자는 쓸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이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날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생일 당일 정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에 주름은 깊어졌지만 맛은 여전했죠. 정우는 중요한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는 말만 남기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괜찮아, 아들. 바쁘면 내일 먹어도 돼. 정자의 입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나왔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미역국과 설 자리를 잃은 생일상이 놓여 있었죠. 시계가 밤 11시를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비틀거리며 들어온 정우는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은 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하는 아들이 아니라 낯선 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가 서재로 들어가 무언가를 다급히 책상 서랍 깊숙이 숨기는 것을 정자가 보게 된 것은 몸은 지쳤지만 눈은 빛났습니다. 정우의 이상한 행동이 정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처음으로 그날 밤 정자는 아들이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우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서랍 가장 안쪽 낡은 서류 뭉치 밑에서 정자는 자신의 운명이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 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지불된 상태였죠. 아들의 생일에 아들은 어머니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리는 순간 등 뒤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보고 계셨어요? 잘 됐네요. 그녀는 서류를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침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새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라서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은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그 주 주말 진수성찬이 차려진 저녁 식탁은 심판대와도 같았습니다. 정자는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머뭇거리는 정우 대신 세영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새 집은 공간이 좁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최고의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고 실버타운. 그 단어가 정자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손자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세영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준호의 팔을 잡아 끌어 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먹먹한 침묵 속에서 정자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안도의 빛을 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정자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보다 더 잔인한 진실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로 준호의 울음소리와 함께 세영의 잔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뚝 그쳐. 할머니는 훨씬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거라니까. 할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말에 정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자의 존재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내 존재가 방해가 된다니. 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은 그저 버려질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리는 정자에게 세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세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셨다는 그 반지 내놓으세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반지는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자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 그 반지는 내 시아버지의 유일한. 어머니, 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세영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반지를 안 내시겠대요. 우리가 어떻게 매달 실버타운 비용을 다 댈 수 있겠어요? 정우의 눈이 정자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실망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짐을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완전히 내쫓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집안에 언제부턴가 구석구석 낯선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 인생도 내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실버타운 상담사였죠. 화려한 브로셔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세영은 반지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듯 정자를 압박했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상자에 고정되었죠. 세영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은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자는 반지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금빛이 따스하게 빛났죠. 세영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어서요. 그 순간 정자는 세영과 정우를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서 그랬니? 세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자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금도 금이야. 너희가 탐내는 그런 값비싼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네. 세영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진 것 없어도 나한테는 뭐든 해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 하나가 전부인 반지라고. 이까지 금붙이 하나에 내 어미를 내쫓으려 했던 거냐? 세영과 정우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영의 얼굴은 탐욕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죠. 거짓말이죠, 어머니. 정자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반지를 소중히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자를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실버타운에 가지 않겠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살 거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의 반란에 정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이미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어머니 혼자 어디서 뭘 하실 수 있다고. 세영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도 정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정자는 아들을 지나쳐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 선 정자의 뒷모습은 어쩐지 젊어 보였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자의 위대한 홀로서기의 첫걸음이 될 줄은. 정자가 향한 곳은 옆 동네 시장의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주인 김영철은 정자의 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정자씨, 이게 무슨 일이야? 영철의 배려로 가게 뒤편 3평 남짓한 방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며칠만 있다가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동안 가게 일이라도 돕게 해주세요. 첫날부터 정자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집에서는 무시당하던 존재였지만 이곳에서 정자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심심풀이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영철이 맛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네. 영철의 제안으로 슈퍼 한쪽에 작은 김밥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자의 김밥은 시장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수십 년의 정성이 담긴 손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죠. 김밥 한 줄이 팔려나갈 때마다 정자의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석자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슈퍼마켓 매출이 오르자 영철은 정자에게 월급까지 주기 시작했죠. 정자는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가 슈퍼마켓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어머니가 훨씬 건강하고 생기 넘쳐 보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졌네요. 정우는 어색하게 김밥을 먹으며 세영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김밥을 썰었습니다. 그동안 슈퍼에 놀러온 손자 준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야, 세영이 서랍 맨 아래 확인해봤니?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그러더구나. 엄마가 거기에 비밀 통장 넣어두는 걸 봤다고. 정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이틀 후 세영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정우가 실제로 아내의 서랍에서 비밀 통장을 발견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우는 일주일 만에 준호의 손을 잡고 다시 슈퍼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세영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다 계획적이었대요. 정우는 세영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다는 메모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정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묵묵히 정자를 지켜보던 영철이 말했습니다. 정자 씨, 결정은 자유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보았죠.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 여기에 머물 거다. 여기서 내 삶을 찾았거든. 정우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갇혀 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정본. 슈퍼마켓 앞에 서서 정자는 떠나가는 아들과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명 이긴 싸움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한 기분이었죠. 오래도록 잊고 지낸 기억 하나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병상에 누워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 정우가 있잖아. 그 말을 믿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자는 알았죠. 자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잊고 있던 남편의 기억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정우는 주말마다 준호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어갔죠. 그날 밤 정자는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속 젊은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늠름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죠. 정자가 사진첩을 덮으려는 순간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정우가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영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쓰신 편지예요. 정자는 놀란 눈으로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선명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우에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란다. 나 대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정자의 뜨거운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정자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세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영철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정우는 세영이 체포된 후 알게 된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영이 그토록 정자를 괴롭히고 반지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 반지가 고가의 유품일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영이 그 반지가 금으로 된 희귀 골동품이라고 믿었대요. 몇 천만 원은 된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괴로운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정말 그 반지가 금도금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정자는 아들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다. 생활이 어려워 팔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감정사에게 들었지. 하지만 난 그걸 팔지 않았어. 그 반지는 너희 아버지의 진심이었으니까. 잠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쓸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산산조각 낸 탐욕의 대상이 사실은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엄마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체포되고 가족이 흩어진 충격으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준호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 말에 정자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려왔습니다. 정우야, 준호를 주말마다 데려오렴.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꾸나. 정자의 말에 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세영이 저와 이혼하길 원해요.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정자는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정우가 돌아간 후 정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이제 정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금도금 반지가 아니라 뒤늦게나마 철이 든 아들과 사랑스러운 손자라는 것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한편 영철은 그동안 정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내일 시장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까요? 영철의 수줍은 제안에 정자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산을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15년째 정자는 매년 이날 새벽이면 산 중턱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어둡고 가파른 산길이었지만 정자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죠. 침침한 산길을 오르며 정자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슈퍼마켓 뒤편 작은 방에서 시작한 새 삶. 그리고 그곳에서 찾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오래된 체증을 씻어내는 것 같았죠. 절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 고요한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준비해온 향을 피우고 남편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 당신도 편히 쉬세요. 우리 정우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법당 밖 평상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그림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영철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매년 이날 이곳에 오신다고. 정우가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말이 오갔지만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시는 놀랍도록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그간의 갈등과 아픔도 모두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이걸 할머니께 꼭 드리라고 했어요. 정우가 건넨 봉투 안에는 준호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정자, 정우, 준호가 손을 잡고 있고 하늘 위에서 할아버지가 웃으며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모든 오해와 상처가 새벽 여명 속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정우는 세영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준호는 자신이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슈퍼마켓에 계시는 게 좋으시면 저희가 이 근처로 이사 올게요. 준호도 할머니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정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으려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철 씨는 어떠세요? 요새 자주 만난다면서요? 정우가 슬쩍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일 도와줄 뿐이야. 하지만 정자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영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슈퍼마켓은 이제 정자네라는 이름을 달고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할머니에게 달려와 김밥 마는 법을 배웠고 정우는 주말마다 찾아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죠? 준호가 뿌듯하게 내민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 퍼졌습니다. 정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영철과 정자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가게를 닫은 후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정자네 슈퍼 앞 작은 테이블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내민 첫 김밥을 정자가 기쁘게 받아들었고 정우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철은 그런 정자 가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슈퍼마켓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새로 걸렸습니다. 정자와 영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가족이라 적힌 준호의 그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행복하시죠?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요. 정자의 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져 약간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여정의 증표였습니다. 겨울 저녁, 정자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그 반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아닌 진짜 사랑과 의리의 이야기를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해질래요. 준호의 천진한 말에 정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준호가 살아갈 세상이 그에게 좀 더 너그러운 세상이기를 바라며 정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지난 세월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찾아온 새벽의 빛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행복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